네, 앞 시간에 계약 해제의 이제 의의와 효과에 대해, 의의와 요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계약 해제의 효과를 이제 볼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의 이제 요건을 갖춰서 이제 계약을 해제를 하면 그 효과가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이행 지체의 경우와 이행 불능의 경우가 해제 요건이 달랐잖아요. 근데 뭐 요건은 다르지만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나 계약을 일단 해제가 되면 그 효과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런 거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계약 해제 효과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수급표입니다. 즉 계약 해제라는 그 개념 자체가 어,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걸 수급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래를 향해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의 첫 번째 효과는 이제 수급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해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뜻은 결국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제 소멸하겠죠.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니까. 그래서 뭐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고, 근데 이행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약금을 줬다거나 뭐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나중에 해제가 됐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행한 것도 다시 이제 돌려줘야 됩니다. 일종의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반환해야 되는데 그걸 특별히 더 규정한 것이 원상회복 의무예요. 즉, 원상회복이라는 뜻 자체가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져 버렸으니 서로 주고받은 것은 원상태로 복귀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의 소급표, 해제의 소급표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부정하고요. 이때 원상회복 의무는 선의 악이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현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니까 뭐 누가 뭐 어떤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니 몰랐니 뭐 지금 받은 게 남아있니 아니니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원상태대로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와 그 연결돼서 금전으로 반환할 때는 이자까지 쳐줘야 되죠. 그래야 원상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전에 원금 받았는데, 이거 원상회복을 한다 해서 원금만 돌려주면 좀 뭔가 안 맞죠? 우리가 다 돈에는 시간 가치가 있는데, 당연히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그게 원상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548조 3 2항에 이렇게 금전 반환 시에는 이자까지 가산해서 돌려준다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네, 뭐 이런 뭐 대형 판례도 있는데 어쨌든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에는 이제 우리가 민사 법정 이율이라고 해서 뭐 연 5%, 상사 법정 이율 해서 연 6%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사자끼리 특별히 이자율 같은 거 합의하지 않았을 때는 법정 이율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 뭐 계약을 해지했을 때 금전으로 반환할 때 이자를 몇 프로로 할 것이냐. 뭐 이거 당연히 정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냥 법정 이율대로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준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돈으로라도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가액 반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당연히 뭐 매매계약, 쌍무계약에서 원칙적으로 의무 이행은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약이 해제됐을 때 서로 돌려주는 것도 서로 간에 돌려줄 것이 있다 그러면 동시에 주고받는 게 공평하겠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가 되면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55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 법정 해제는 아까 민법상 법 자체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무불이행 책임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니까 신뢰이익이 아니라 이제 이행이익 배상하는 거죠. 우리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할 때 우리 신뢰이익을 배상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 책임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할 때는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약정해제의 경우나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 크리스마스에 뭐 눈이 오면 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약정 해제권을 정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눈이 와서 계약을 해제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와 더 나아가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합의 해제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애초에 계약 당시부터 해제권 발생 사유를 그 약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계약 당사자가 서로 간에 이제 우리 그냥 그만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합의 해제라고 합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당연히 가능하죠. 당사자끼리 우리 이제 계약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하면 계약의 효력이 이제 소멸이 되는데 이런 약정 해제나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지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정 해제, 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할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약정 해제나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계약금을 이유로 해제할 때 이것도 약정 해제에 해당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이 계약금 2배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는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더 나아가서 뭐 그럼 손해배상을 또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그 계약금, 계약금에 의한 해제도 역시 약정해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해제가 될 뿐이지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제3자 보호의 문제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민법 548조 1항 간서에서는 계약 해제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A가 B한테 소유권 등기까지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B가 C한테 다시 등기를 이전하면서 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B 씨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C한테 소유권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뭐 하자없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제 C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은 보통 이제 동시행 관계, 잔금과 소유권 이전 사이에 뭐 동시행 관계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잘 안 생길 수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도인이 소유권 등기는 먼저 이전을 하고 매수인이 뭐 중도금이나 잔금은 나중에 주기로 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에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하고 매수인이 C한테 또 소유권 등기까지 이전해서 C한테까지 이제 등기가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매수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뭐 중도금이나 잔금이나 이런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지금 채무 불이행이죠. 그럼 채무 불이행 책임이 이제 생기면 그게 이제 이행지체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행 불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행기에 이행을 지체하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해제는 요건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행 불능이라면 바로 즉시 해제할 수 있지만 이행 지체라면 먼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즉 매수인한테 너 일주일 줄 테니까 일주일까지 잔금 내라 라고 이행 독촉을 하고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계약을 해제를 하면 지금 효과가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소급표가 있죠. 소급표가 있고 또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매수인에게 넘어간 등기도 원상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 법에서는 이 등기가 매수인이 말소 등기를 해야 원상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되는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게 자동으로 복귀가 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자동으로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죠. 등기는 지금 이쪽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등기부상으로는 이쪽으로 매도인이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매도인이
이 매매 계약을 해지를 해버리면 소급표가 있고 원상회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자동으로 원상회복이 되기 때문에 등기 말소와 상관없이 원상회복이 되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즉, 이 등기부상의 이제 등기 명의인은 매수인 이쪽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와 실제 소유자가 이제 미스매치, 맞지 않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둘 사이에서의 관계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 제3자들이 생기는데 적어도 제3자는 보호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네, 취지로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나라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의 공신력이라는 거는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등기부의 공신력이 없습니다. 즉, 등기부를 믿고 내가 그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소유자, 권리자가 진짜 소유자고 권리자다라고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그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게 등기부의 공신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기들끼리 매매 계약은 해제했지만 그리고 등기는 이쪽으로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규정에는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도 그 규정이 있어요.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제가 되더라도 계약 해제의 소급표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할 것은 여기서 선의의 제3자가 아닙니다. 그냥 선이든 악이든 계약이 해제됐다고 해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이든 악.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런 권리를 넘겨받은 제3자는 이 사람이 뭐 이 해제 사유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거를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다 보호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권리를 C가 취득한다라는 뜻입니다.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은 이때 그 보호받는 제3자는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렇게 권리를 넘겨받고 즉 이해관계를 새롭게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등기를 넘겨받아야 된다. 등기와 같은 완전한 권리를 넘겨받은 제3자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P사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B한테 등기가 넘어갔어요. 근데 B가 C하고 그냥 매매계약만 체결했습니다. 등기 넘겨주지 않고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AP사의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때 C가 보호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이 C는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고 그 이후에 완전한 권리, 완전한 권리라는 것은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한 권리라고 해요.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물권은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기 때문에 당사자끼리만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죠. 반면 채권은 공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끼리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은 불완전한 권리고 물권은 완전한 권리입니다. 즉 물권처럼 공시 방법, 즉 등기를 갖춰야 완전한 권리를 보고요. 그래야만 해제가 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AP사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B한테 등기가 넘어갔어요. 근데 B가 C한테 이 소유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B가 C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C가 이제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근데 C가 보니까, 이 B가 등기부상의 소유자다라고 나오니까, 이게 진짜 소유자인가 보다 생각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여기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B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임차인 C는 해제가 되든 말든 나는 여기서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임대차 계약은 그냥 계약상의 채권에 불과하잖아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 해제가 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고 그 이해관계가 완전한 권리, 즉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추었을 때 설령 해제가 되더라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고 그냥 당사자끼리 임대차 계약만 쓴 경우에는 여기서 보호받는 임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등기까지 갖추면 더 좋겠지만 보통은 이제 등기 잘 안 갖추잖아요, 임차인들이. 그러면은 이제 전입신고 이런 걸 통해서 대항력을 갖췄다. 그러니까 등기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 즉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대항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갖췄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제 소유권 등기하듯이 등기를 한, 즉 물권, 제3자에게 효력을 갖는 물권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호받는 제3자의 완전한 권리라는 게 꼭 등기를 연결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상 뭐 전입신고를 했다거나 또는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갖추었을 때는 그런 제3자는 해제가 되더라도 보호해 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네, 네.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면 네. 보호가 되나요?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다. 아, 뭐 저당권 같은 거 네. 설정하고요. 예, 예,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좀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만약에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돈 빌려줬다라고 하면은 보호받지 않을 거고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쪽에 등기가 넘어갔으니까는 C라는 사람이 이게 B가 진짜 소유자구나라고 믿고 생각을 하고 여기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 등기를 설정했다. 그러면은 이게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도 어쨌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았다거나 저당권 등기를 설정했다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임대차 계약만 한 것이 아니라 뭐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췄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AP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보호를 받는데 그런 등기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계약만 체결한 상태다라고 하면 AP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뭐 특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뜻이. 그러면 설정 돈 빌려준 사람은 A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채권은 남자. 아니고요. 채권은 어차피 B한테만 우리가 채권이라는 거는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C는 여기에 이제 담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가더라도 내가 저당권이 1순위니까 그 저당권을 주장하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물상 보증인이 되는 거죠. 채무자는 이쪽인데 담보는 이쪽에서 제공하는 그런 걸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해제가 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이때 제3자는 뭐 선의 악의 이런 걸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악을 구별하지 않고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않는다라고 이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때 제3자는 해제되기 전에 해제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고 이때 완전한 권리 등기나 아니면은 전입 뭐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런 것처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춘 제3자만 이제 보호를 받는다. 이게 이제 취지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시간에서 우리가 봤듯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는 여기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까지 우리가 앞에서 연결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건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AP 사이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B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미 해제가 된 거죠. 근데 해제가 되면 등기는 이쪽으로 B한테 있지만 소유권은 A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 소유자는. 근데 이렇게 해제가 됐고 아직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B 매수인이 C한테 이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팔고 C한테 등기까지 넘어갔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좀 전에 말한
그 케이스에 이게 부합하지 않아요. 아까 좀 전에 말한 그 규정, 이 민법상에 있는 규정은 뭐냐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춘 제3자를 선의악이 불문하고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죠?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이해관계를 갖춘 자잖아요, C는.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해제됐는데 B한테 아직 등기가 있으니까는 등기 보고 다시 거래를 해서 등기를 넘겨받은 C는 좀 전에 얘기한 제3자의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규정상, 법 규정상.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왠지 보호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는 이거를 지금 좀 전에 말한 법 규정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해제 후에 이해관계. 여기서 이해관계는 당연히 등기와 같은 완전한 권리를 갖춘 자죠. 어쨌든 그 시점이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완전한 등기, 완전한 권리를 갖춘 이런 제3자도 보호하겠다라고 그 판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는 이때는 선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시가 이게 AP사의 매매 계약이 이미 해제됐다라는 걸 알면서 사고 등기 넘겨받은 사업까지 보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한다라고 이건 판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선의악이 불문하고 보호한다. 그리고 이때 제3자는 단순히 채권 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등기라든지 뭐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춘 자만 보호한다. 이게 이제 민법의 규정이고요. 근데 판례는 그걸 좀 더 확대를 해서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도 그 사람이 선인 경우에는 보호를 한다.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의 제3자도 판례에서 얘기하는 제3자도 역시 채권 관계로는 안 되고 완전한 권리를 갖춘 등기와 같은 완전한 권리를 갖춘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권리를 갖춘 자라면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았거나 아니면 저당권 등기를 설정했거나 아니면 임대차라면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췄거나 이런 정도는 되어야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자 보호,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계약 해지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548조 1항 단서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때 제3자의 범위는 이제 해제의 의사 표시하기 전, 그러니까 해제가 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 뿐만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그리고 선의 악의는 불문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도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부동산은 물건을 취득하는 요건이 등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동산이라고 있잖아요. 뭐 시계라든지 어떤 뭐 움직이는 물건. 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동산은 점유를 이전, 등기 대신에 점유를 이전, 그걸 인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점유를 이전하고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물건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산의 경우를 전제로 해서 뭐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우린 주로 부동산을 공부하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등기와 뭐 전입신고, 이런 대항력을 갖추는 임대차에서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만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선의하게는 불문한다. 이게 판례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법의 규정이고, 다만 판례는 이걸 확장을 해서요.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해제의 의사표시 이후에 그 얘기한 말소 등기 전에 선의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까지도 보호하겠다라는 식으로 그 법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 확장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해제권의 행사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뭐 일단 의사표시 내가 해제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이때 명시적으로 해제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해제할 수도 있고 뭐 다만 이제 해제를 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 해제 이걸 해제 계약이라고도 하거든요.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기로 당사자끼리 그냥 새롭게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제와 달리 어떤 요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계약이 해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효과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하기에 따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겠죠. 특약이 없는 한.
뭐 당사자끼리는 합의하기로 그냥 해제하자라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해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뭐 거기에다가 그럼 특별히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그런 식으로 합의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해제와 다른 점이죠. 뭐 제3자 보호 규정, 지금처럼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이제 유추 적용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권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오히려 좀 실제 계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자동 해제 조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으로 미리 약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실권 약관이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예를 들어 뭐 중도금 날짜, 뭐 잔금 날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계약 체결할 때 매수인이 예를 들어서 중도금 날짜 못 지키면 바로 계약은 실효된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실권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뭐 계약의 해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의 해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해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실권 약관은 그냥 뭐 해제 의사표시 상관없이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바로 그냥 계약의 효력을 날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실권 약관 또는 자동 해제 조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판례에서는 이거를 이제 중도금의 경우와 잔금의 경우를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이제 깊이 있는 판례인데 그 중개사 시험에도 가끔 나오니까 좀 이것도 구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권 약관을 중도금을 안 냈을 때 바로 실효된다, 실권된다라고 그렇게 약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실제 중도금 안 내면 바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초에 약속한 그 내용 그대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잔금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바로 자동 해제된다라고 그렇게 약관을 걸었을 때에는 이거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인 관계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래서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자동 해제가 된다. 즉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제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 그래서 이걸 쌍무 계약이다라고 하죠. 서로 간에 이제 의무를 부담하는데 문제는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이 매매 대금이 워낙에 고가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일시에 보통 지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인이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그냥 돈 한 번에 주고 소유권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부동산 계약도 복잡할 것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거를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주고 2월 1일 날 중도금 주고 3월 1일 날 잔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매수인의 의무는 나눠서 분할해서 이제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매도인 쪽의 의무가 문제죠.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데, 그럼 이 경우에도 매도인도 이거를 분할해서 소유권 지분을 뭐 몇 퍼센트씩 분할해서 나눠서 뭐 이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한 번에 이행을 하죠. 그럼 이제 매도인이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계약금 줄 때 나는 그냥 소유권 100% 지분 그냥 먼저 이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뭐 중도금 받을 때 내가 먼저 중도금 주면 내가 먼저 소유권 이행하겠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잔금 낼 때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도 소유권 이전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이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실 잔금을 내기 전에 소유권에 대한 아무런 보장 없이 먼저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거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그런 구조로 거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불안정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죠. 전혀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큰 돈이 이미 이제 오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내용은 이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둘 사이에서 이런 특약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뭐냐면 매수인이 2월 1일 날 중도금을 안 내면 바로 계약은 실효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인이 2월 1일이 되도록 중도금을 실제로 안 냈어요. 그러면은 이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판례의 내용은 중도금을 안 주면 바로 실효된다고 했으면 그리고 중도금을 안 냈으면 이거는 바로 그 날짜로 실효된다. 끝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한 그대로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잔금, 그러니까 잔금을 그러니까 중도금까지 제대로 냈다라는 걸 전제로 하죠. 근데 잔금 날짜에 잔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실권 약관은. 이렇게 정했을 때, 그래서 매수인이 3월 1일에 잔금을 못 냈다. 그러면은 3월 1일부로 바로 이 계약이 실효되느냐? 요건 좀 다르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왜 다르게 보냐면, 이 3월 1일 잔금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에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자신의 아무리 실권 약관을 이렇게 잔금 날짜 안 지키면 바로 실효된다라고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잔금 날짜에 자신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의무 이행 제공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매수인이 잔금 안 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의 효력을 실효시키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3월 1일 잔금 날짜에 매도인이 자신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의무 이행 제공을 하고 그럼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안 냈다 그러면 그 조건 하에서는 3월 1일 날 바로 실효가 되지만 3월 1일이 지나도 매수인도 잔금 안 내고 매도인도 소유권 이전 안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실권되지 않는다. 실권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금의 경우와 잔금의 경우를 다르게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중도금 미지급 시에는 자동 해제한다, 자동 해제된다라는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보지만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하는 약정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자동 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제 다른 것은 이행시에 빠뜨렸을 때 원칙적으로 해제를 하려면 뭐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라고 해제하는 뭐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적용이 안 되죠. 어차피 자동 해제 약정을 했기 때문에 뭐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 기간의 말미를 주고 이런 건 필요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 매도인이 자신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의무 이행 제공을 한 상태에서 잔금을 이행을 안 하면 그때는 뭐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 필요 없이 자동 해제되는 것을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시험 문제 중에서도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이런 정도 판례까지도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중도금과 잔금을 다르게 본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의 해지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그 효력을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약정해지권이 있을 수 있어요. 당사자끼리 처음에 임대차를 할 때 뭐 어떤 사유가 생기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건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에서 정한 해지권이 있습니다. 이건 법률 규정에서 인정을 하는 것인데, 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 뭐 임차인이 뭐 두 번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법정 해지권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으면 임대인이나 또 임차인도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규정들은 해당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 이게 이제 인정되느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까 얘기한 매매와 같은 계속적 계약, 매매와 같은 일시적 계약에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물론 판례가 일정 요건을 어떤 요건 하에서 매매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해 놓고 있지만 그걸 인정한 판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매매와 같은 일시적 계약에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례가 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가 임대차를 하는데 뭐 코로나가 왔다거나 이런 경우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또는 뭐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료를 뭐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인정된다. 그러니까 계속적 계약은 법적인 관계가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뭐 변경되는 중대한 사정의 변화, 변경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 처음에 정한 계약 관계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매매와 같은 일시적 계약과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적 보증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 보증이라고 하면 누가 이제 1억 원을 빌릴 때 그 1억 원 채무에 대해서 내가 보증 서겠다. 이런 것이 일시적 보증이죠. 근데 계속적 보증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속적 보증이에요. 보통 이제 회사가 이제 외상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년간 A 회사와 B 회사 사이에서의 외상 거래에 대해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뭐 최고 금액도 정해야 되죠. 이게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니까 최고 금액을 예를 들어 1억으로 정해서 1억 범위 내에서 1년간 A 회사와 B 회사에서 벌어지는 외상 거래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적 보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시점에 보증 그 채무 금액이 0이 될 수도 있고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보증을 설 때는 이 채무 금액이 얼마인지 보증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기간하고 최고 보증 금액만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적 보증을 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냐면 그 회사의 임직원들이 그 회사 채무에 대해서 이런 식의 계속적 보증을 하죠. 근데 문제는 그 임직원이 그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회사를 퇴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주채무자인 회사와 이 보증인, 즉 계속적 보증을 선 임차인 간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을 때, 그럼 끊어진 다음에도 계속 이 보증 책임이 계속 남아있냐? 그러니까 일시적 보증이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이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 채무가 1억 원인데 그 1억 원 채무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섰으면 내가 회사를 퇴직해도 내가 계속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까 예를 들어 매매 계약과 같은 일시적 계약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듯이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는 계속적 보증. 그러니까 1억의 범위 내에서 계속 뭐 1,000만 원도 됐다가 1억도 됐다가 5천만 원도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을 정한 계속적 보증에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채무자 회사를 다니다가 임직원으로서 다니다가 내가 퇴직을 했다. 그러면 이 계속적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사정이 변경됐다라고 해서 아직 뭐 기간 남았지만 나는 해지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해지는 장래요만 있다고 했죠.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요만 있다. 그 얘기는 내가 퇴직을 해서 해지를 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채무는 갚아야 되죠. 보증 책임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안 지겠다 이런 뜻이지. 왜냐하면 장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증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제와 해지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제는 소급표가 있고 해지는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 그래서 해제 효과는 지금 본 것처럼 장래효, 비소급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일종의 청산 의무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가 해지가 되면 장래를 향해서 계약 관계가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지만 서로 뭐 보증금 주고받은 거 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청산하고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임차인이 몇 달 임대료 안 내서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면 지난 밀린 월세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 내가 임대인이 손해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 계약의 해지와 별개로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125번 보시면 이제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비교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면요. 계약 해제는 계약 효력을 수급해서 소멸시킨다. 즉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이제 돌리는 것이고, 계약 해지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해제는 매매, 증여 같이 이제 일시적 계약들이 이제 해제의 대상이고 임대차나 고용 같이 일정 기간 법적인 관계가 계속되는 계속적 계약은 이제 해지가 문제. 그리고 효과는 해제는 소급효, 해지는 장래효 것이고요. 주요 발생 사유는 해제는 법에서 정한 발생 사유가 채무 불이행이죠.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가 있고요. 또 약정 해제 사유, 뭐 자기들끼리 뭐 약속으로 어떤 경우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 즉 계약금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도 우리가 법적으로는 약정 해제 사유다라고 보고 있어요. 약정 해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이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 해제하는 거는 우리가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채무 불이행, 뭐 월세를 몇 번 안 냈다. 이러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이유로 해지할 수도 있고 또는 당사자끼리 약속을 통해서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자기들끼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까 뭐 금전을 주고받았다 그러면 이자까지 가산해서 원상태로 돌려줘야 될 것이고요. 해지는 지금 본 청산 의무. 임대차가 해지되면 보증금 반환하고 이런 것들이 청산이죠. 청산 의무가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는 뭐 둘 다 가능하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제 해제나 해지를 할 때는 뭐 손해받은 것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계약 해제는 중요한 게 제3자 보호의 문제가 있잖아요. 548조 1항 단서에 따라서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받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해지는 소급표가 없이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념상 제3자 보호의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급표가 있다, 없다. 이런 거에서 이제 해제와 해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지는 제3자의 권리는 해지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가 아니라 보호를 하는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장래용만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사실 계약의 일반론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 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앞부분에 여기까지 본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계약법, 채권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은, 뭐 사실 이제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들이 어렵고요. 왜냐하면 또 이론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 나올 내용들은 중요하긴 한데, 어렵지 않다는 게 그냥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본 것처럼 뭐 월세를 몇 번 밀려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뭐 두 번 밀리냐, 세 번 밀리냐, 이런 거 법에 나와 있거든요. 또는 뭐 계약갱신 요구를 할 때, 뭐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느냐, 뭐, 그리고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받는 보증금액이 얼마까지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론적으로 뭐 크게 설명할 만한 내용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까지 좀 본 내용들이 계약법이나 그 채권법의 일반적인 그 원리 원칙을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라서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은 계속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에 수업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리니까요. 한번 복습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에 관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 이제 다음 수업이 이제 연휴니까 그쵸. 연휴라서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죠.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저희가 중간고사 바로 전주라서 이제 예상 문제 올려드리고 이제 그걸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시니까 저희가 아마 이제 2부 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돼서 진도 나가는 게 한 4주 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좀 텀은 있는데 하여튼 네, 연휴 잘 보내시고 4주 후에 이 부동산 매매 계약부터 다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국면은 네. 이혼하는 거. 아, 이거, 그렇죠. 우리 언제 있어? 네?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10월 20일 20 며칠이죠? 예, 중간고사가 11월달에 됐어. 11월까지 가나요? 잠깐만요. 11월 예, 10월 29일? 예. 네. 그러니까 10월 8일은 뭐, 예, 연휴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15일이 이제 중간고사 예상 문제 풀어보고 22일이 그럼 중간고사겠네요. 예. 그럼 29일 날부터 11월, 12월까지 이제 계속 이제 진도 나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